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자, 추심 입문과정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집행권한이 있습니다. 집행권한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이행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집행력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문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행권한이 있어야 내 권리와 돈을 받을 수 있고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 회수의 첫 시작인 집행권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행권한은 지급명령 결정문입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하여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만을 가지고 신청서의 내용과 그 증거에 큰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고 송달받게 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한이 됩니다. 지급명령 사건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집행권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어떤 이유든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단점도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공부상의 주소지를 모를 때는 절대 지급명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집행권한은 공정증서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원 주변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증사무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에 공증사무실을 많이 찾게 되죠. 자, 공증사무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되고 약정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곳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호 합의 후 공정증서에 채권 채무 금액과 변제 기한 및 방법,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마지막에 강제집행 인락이라는 조항이 필히 기입되어 있어야 향후 채무자가 변제 기한 및 방법을 어기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증 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공증사무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꼭 같이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공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서 채권자분들이 공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내가 직접 적어준 위임장이 아니다, 인감을 채권자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등의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꼭 같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증사무실에 가면 보통 두 가지의 서류가 발급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쉽게 말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호간에 어떤 행위와 그 사실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인증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약속 불이행 시 이 인증서를 가지고 또 번거롭게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는 절차까지 진행을 해야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증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 가는 겁니다.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변제 기한이나 방법을 어기면 강제집행 인락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공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소고은 공증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공증이 있겠죠. 일단 복잡한 부분은 빼고 약소고은 공증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란 공증시효가 있습니다. 이 약소고은 공증시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공증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사건의 속성과 원인관계를 따져서 소송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소고은 공증은 절대 웬만해선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공증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판결문과 동일한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약소고은 공증을 해서 3년이라는 시효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채무자가 만약 변제 약속이나 변제 방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과 공정증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강의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증은 우리 주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준소비대차 공증, 채무변제계약 공증, 양도담보 공증, 유용공증, 협의이용 공증도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집행권한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은 소송 후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소송 후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당사자, 즉 원고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옵니다. 송달을 받고 그 판결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민사는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주의 항소 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그 후에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 신청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정조서입니다. 최근에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지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제도는 예전부터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점차 조정 절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조정으로 종국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소송에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죠. 그리고 사건의 양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님들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령 아무리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겁니다. 또한 강제로 내리는 판결을 받다 보면 그 판결 내용과 주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원고와 피고는 상급기관에 항소하고 상고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의 수는 고작 3,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쟁들이 많아지면 법원은 업무 처리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고통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건 지연 등의 이유로 전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이 당사자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합의하고 조정이 잘 돼야 판사님도 원망을 받지 않겠죠. 또한 변론기일에서 계속 다투고 끝내 강제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이유와 내용을 사건마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에서 조정 신청과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조정 의사가 있으면 조정실 조정위원 앞에서 원고 피고 서로가 합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서로 합의가 완료되면 조정조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조정실에서 조정 합의를 완료하면 향후 그 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해 공고 결정, 강제 조정 결정,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총 세 가지는 한 번에 묶어서 가겠습니다. 이 문서와 결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 피고의 증거와 주장을 재판부가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 정도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원고 피고에게 내리는 결정들입니다. 그냥 쉽게 대충 이 정도에서 화해하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이 문서를 받고 쌍방간 이의 없이 2주의 시간이 흐르면 강제력을 가지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럼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법원을 통하여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하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배상명령을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직접적인 금전 피해액 외에 간접적인 손해는 인정받지 못하고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입원 비용이나 치료비 등은 직접적인 손해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일을 못해서 입은 피해 등 간접적인 손해는 포함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상해 횡령 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사로 자신이 입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인락조서입니다. 인락조서는 정말 간단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법원에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인락조서도 승소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집행권원이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는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죠.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 사건에 따라 수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을 잘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건이 확정되고 나서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사용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여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서 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을 받으십시오. 참고적으로 승소를 한 채권자분들 중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80%가 넘습니다. 자, 이것으로 집행권한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권리는 자기 스스로가 찾는 겁니다. 몰랐다,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켜줄 사람도 없으며 그 피해를 복구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 강의 내용을 되돌려보면서 생각하고 한 발짝 움직여서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